안녕하세요. 기술교사 박형규입니다. 저번 시간 수업 잘 들었나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딱 한 번 찍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거 되게 여러 번 찍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나은 거 한 거예요. 이번 수업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한번 이번 시간도 잘 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정리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사람들은 수송장치라는 걸 만들었는데, 수송이라 부르는 거는 하나의 물건을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다. 대표적인 수송장치는 자동차, 비행기, 배가 있다. 그 중에 자동차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는 거는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노예들의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했다. 물건을 쉽게 옮기게 하기 위해서 썰매를 만들었고 수레를 만들었다. 그리고 수레가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축과 바퀴 사이에 미끌미끌하게 하거나 잘 굴러가게 하는 베어링이라는 걸 만들었고, 바퀴의 표면을 거칠어서 헛돌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바퀴의 표면을 봐오면은 홈이 파져 있는 거는 트레드마크라 부르고, 용도는 빗물이 빠져나가는 용도이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걸 종합하자면 이 정도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수레를 자동차로 어떻게 발전을 시켰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 주제는 How to Automobile이에요. 오토모빌이라 부르는 거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차겠지.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자, 첫 번째 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첫 번째 문제. 수레하고 마차, 그리고 자동차하고 자전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쉽게 말하면 누가 끄느냐예요. 누가 끄느냐. 이쪽은 말이 끌거나 사람이 끌어요. 여기는 누가 끌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끌어요. 즉 얘는 바퀴에서 힘을 만들어야 되고 얘는 바퀴 자체에서 힘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차이점이 왜 중요할까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면은 요거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바퀴가 있고 사이에 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레라면은 이 수레가 자동차가 됐다라는 거는 얘가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힘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고 그 힘을 대부분 엔진이라는 곳에서 만들 거 아니야. 위에 엔진이라는 놈이 있어. 이 엔진에서 힘이 나와서 그 힘을 어떻게 힘을 바퀴로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엔 생각을 해보면은 바퀴에 힘을 전달해 주는 부분은 바퀴 바로전이 축이라는 걸로 전달해줘요. 즉 축이 굴러가야지 바퀴를 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잘 생각을 해보면은 축과 바퀴 사이에 무엇을 넣어놨죠? 베어링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왜냐? 축과 바퀴가 잘 미끄러지라고. 근데 축과 바퀴 사이에 베어링을 넣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축과 바퀴 사이가 미끌거리니까 축이 돌면 바퀴가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아요. 그러잖아. 바퀴만 돌고 축은 안 돌게 하는 게 베어링의 역할. 반대로 말하면은 축만 돌고 바퀴는 안 돌아버려. 즉 축과 바퀴 사이가 헛돌아버린다고요.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축과 바퀴 사이가 이런 형태라면은 여기 사이에 베어링이라는 게 껴있으면은 자동차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동차를 굴려주는 바퀴의 축과 바퀴 모양이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게 달라져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있을걸요? 어디서?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것들 중에서 레고 있잖아요. 레고 바퀴랑 레고 바퀴 축 본 적 있나요? 기억을 떠올려봐요. 그건 어떻게 생겼냐면 바퀴 축이 동그란 축이 아니라 십자가 모양 축이었을 거야. 맞죠? 바퀴도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이 동그란 구멍이 아니라 십자 구멍이었을걸요? 잘 떠올려봐요. 아니면 집에 레고 있으면 레고 한번 찾아봐.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만들면 끼워 넣으면 돌려버릴 수 있으니까.
동그란 모양으로 해놓으면은 반드시 두 개를 결합을 시키려면 용접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용접을 해도 잘못하면 빠져버릴 수 있는데 이건 용접 따위가 필요 없어도 끼우기만 하면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얘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레고에서. 실제 자동차 바퀴는 어떨까요? 비슷하게 따라했을까요? 어떻게 했냐면 실제 자동차 바퀴도 뭔가를 따라했어요. 축 모양을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을 썼어요. 물론 십자가 모양은 아니에요. 어떤 모양으로 했냐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레고 모양, 아이고 이거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거는 레고 모양, 레고가 이렇게 연결했잖아. 이게 실제 바퀴예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하게 된 거 보면 이렇게 홈이 모여있죠. 그 홈으로 홈을 띄워주거든요. 이렇게 홈이 있는 축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스플라인 축이라 불러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면은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스플라인 축이라 뒤져보세요. 그럼 이거 나와요. 이미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스플라인 축을 만들어야지 자동차 바퀴가 끼워져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의 바퀴를 돌려주는 부분이 이런 모습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야지 잘 굴러갈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실제 자동차 바퀴의 축은 굴러가려면 이런 모양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1번 수레마차와 자전거 자동차의 차이점은 바로 바퀴에서 동력을 어떻게 만드느냐, 동력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자동차처럼 스스로가 움직이려면 바꿔줘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축과 바퀴가 연결되는 부분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축이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축을 스플라인 축이라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레고 축과 비슷하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축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동력을 전달하는 축과 전달하지 않는 축. 각각의 명칭을 한번 불러봅시다.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전동축이라 불러요. 전동축.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하지 않는 축을 우리는 차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동축과 차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자면 이게 전동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차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동축은 축과 바퀴가 같이 돌아가겠죠? 차축은 축과 바퀴가 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각각의 차이점을 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기를 해보자면 전동축 이거는 필기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써있는 말이에요. 동력 전달이 가능한 축입니다. 동력 전달이 가능한 전동축은 영어로 보통 드라이브 샤프트라 불러요. 여기 샤프트라는 말은 축, 드라이브라고 말하는 것은 동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이라고 말하는 것은 차량의 무게를 분담하는 부분이고요. 축과 바퀴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합이라는 단어를 오해하면 안 돼요.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용접이라는 뜻이 아니라 방금 전에 봤던 레고처럼 서로 끼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원하면 뺄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해주는 축을 보고 우리는 전동축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차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력 전달을 해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동력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동축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살짝 말인데 차축은 어떻게 만들까? 그냥 쉽게 생각해요. 축 놔두고 바퀴 놔두고 동력을 연결 안 하면 돼. 그렇지? 그냥 너희들 생각에 바퀴와 축 모양 딱 그 모양 그대로 만들면 돼. 물론 그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놀았던 장난감 자동차를 생각해보잖아. 바퀴 축이 연결되어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개가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동차 몸체를 봐보잖아. 이게 예를 들어 자동차 몸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몸체 같나요? 몸체에 봐보면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바퀴를 끼워 넣는 방식이 하나 있어. 잘 모르겠으면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한번 사봐. 해서 바퀴를 뽑아보잖아요. 바퀴랑 축이랑 같이 뽑힌 놈이고 바퀴만 똑똑 빠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둘 다 이거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차축이라고 불러요. 동력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차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산다면 요게 더 비싼 거, 요게 더 싸구려 제품이거든요. 대부분 실제 자동차는 요게 더 좋은 거, 요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이유는 언제 이야기해 줄 거냐면 수업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현가 장치라는 걸 이야기해 줄 때 좀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실제로는 자동차가 이런 느낌이랍니다. 자, 그래서 차축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무게를 분담하며 동력을 생산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고, 동력을 생산하는 부분이 없고, 1번 축과 바퀴가 결합이 되어 있거나 또는 2번 베어링이 축과 바퀴 사이에 있어서 바퀴만 스스로 굴러가는 걸 보고 우리는 전동축이라 부른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자동차인 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자동차의 축은 전동축, 동력을 전달하는 거랑 동력을 전달하지 않는 게 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축이 몇 개가 있을까요? 앞바퀴 하나, 뒷바퀴 하나,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문제,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은 전동축이 몇 개가 있을까? 하나 또는 두 개겠지. 차축은 하나 아니면 없겠지. 그럼 그 전동축이 앞쪽에 있을까? 뒤쪽에 있을까? 정답은 차마다 달라요. 정답은 차마다 다른데 앞쪽에 동력을 전달해 주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은 전륜구동이라 불러요. 그 뒤쪽 바퀴가 굴러서 가게 해주는 걸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후륜구동이라 불러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자동차를 분류를 하는 방식 중에 구동을 해주는 전륜과 후륜으로 구동하는 것과 두 번째 엔진의 위치를 섞어가지고 자동차를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라고 따지면 표지판을 여기로 할게요. 표지판. 그럴 때 앞쪽에 엔진이 있다라고 해봐요. 엔진이 앞에 있고 자동차도 앞바퀴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엔진이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뒷바퀴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제일 먼저 FF라고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앞쪽에 있는 F는 앞쪽에 엔진이 있다는 뜻이에요. 프론트 엔진. 영어 한 번만 써줄게. 프론트 엔진. 두 번째 F는 프론트 드라이브.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동축을 뜻합니다. 그래서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쪽 바퀴로 가는 방식을 FF 방식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FR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프론트 엔진, 뒤는 영어로 리어라고 부른답니다. 리어 드라이브. 앞쪽에 엔진이 있지만 뒷바퀴로 갑니다. 그럼 동력을 어떻게 뒤로 넘길까요? 사이에다 길다란 동력을 전달해주는 축을 넣어주면 동력을 뒤로 넘길 수 있어요. 이게 FR 방식. 세 번째 RR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엔진 자체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동차도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뒤에 있고 앞바퀴로 가지 않고 뒷바퀴로 가요. 대부분 엔진이 뒤에 있는 경우는 뒷바퀴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RF 방식은 없고요. RR 방식만 거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나눴는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지. 하나 더 있지. 뭐가 있을까? 모든 바퀴로 다 가는 거. 그거 뭐라 부르죠? 사륜구동이라고 부르죠. 사륜구동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4개의 바퀴. 4개의 바퀴. 포휠 전동축. 포휠 드라이브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모든 바퀴가 다 전동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휠 드라이브라고 쓰기도 해요. 어떻게 쓰는 두 개는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일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자동차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이 나눈 거에 따라 특징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 또는 주변에 있는 자동차는 FF일까 FR일까 RR일까 이 사륜일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딱 보면 알까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이 일단 그 자동차 앞에 딱 서요. 어디에 서냐면은 우리가 운전석이나 조수석 타는 곳에 딱 서. 그리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자동차 아래를 봐봐요. 자동차 아래를 보잖아. 아래쪽에 이상하게 잘 모르겠지만 커다란 축이 하나 지나가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건 FR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없고 바닥에 뭐 이상한 관 같은 것만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건 FF 방식이에요. 쪼그려 앉기 귀찮아요?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자동차 브랜드를 봐봐요. 자동차 브랜드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요. 국산차랑 외제차. 국산차는 뭐 현대, 기아, 삼성, 쌍용, 뭐 쉐보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 다음에 외제차는 미국차 뭐 포드,
그 다음 뭐가 있을까? 링컨, 그 다음에 유럽차로 뭐 폭스바겐, 벤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부분의 국산 자동차는 FF 방식이 많아요. 그리고 외제차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FR 방식이 많아요. 왜 선생님 왜 자꾸 요거랑 요건 말 안 하나요? 요거는 여러분 주변에서 좀 찾기 어려워요. RR 방식을 적용한 자동차는 대부분이 스포츠카예요. 뭐 람보르기니, 부가티, 페라리 이런 것들이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진 않잖아요. 요거는 좀 큰 차, 자동차로 보면 스타렉스 정도? 요 정도 되는 그런 대형 승합차 같은 경우에 찾을 수 있는 SUV라고 부르는 그런 큰 차들이 이런 자동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보다 요게 더 보기 쉽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눴고요. 국산 자동차들 중에서 FR 방식도 있긴 하지만 FF가 좀 주다. 그럼 얘네들이 이거에 어떤 차이점이 생기느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가 운전할 때 뭔가 차이점이 난다. 한 가지 말할게요. 여러분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약 16분 정도가 흘렀거든요. 딱 보니까 지금 요거 여기까지 오늘 안에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못 끝낼 것 같아? 못 끝내. 수업 시간 반으로 쪼갤 거예요. 오늘은 전반부 한 절반 정도 오늘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후반부 할 거예요. 오늘 하루 이거 선생님 수다만 많이 들고 언제 끝나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오늘 다 안 나갈 거야. 2시간으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형성평가는 둘 다 나갈 거야. 그러니까 둘 다 풀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가장 큰 차이점들 중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자동차를 운전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20살, 한 24살 그 정도 돼서 제일 처음 차를 뽑았다. 제일 먼저 어떤 차를 많이 뽑을까? 경차를 많이 뽑아요. 왜냐? 싸니까. 뭐 모닝, 스파크, 레이 이런 거. 얘네들은 대부분 FF 방식이 많아요. FF 방식의 자동차를 몰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같은 거 자동차를 딱 샀어. 그 자동차를 사서 운전할 때 제일 처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 악셀 밟는 거 당연하게 걔는 악셀 밟고 쭉 나갑니다. 또 커브 돌 때 조심해야 돼요. 커브 돌 때. 왜냐? 커브를 잘못 돌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고가 날까요? 그건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FF 방식과 그러니까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의 좀 차이점을 이야기할게요. 전륜구동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앞쪽 바퀴랑 뒤쪽 바퀴랑 우리가 두 개의 기차놀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앞쪽에 사람이 있고 뒤에 사람이 있어서 기차놀이를 하고 있다 하면은 앞쪽에 있는 사람이 지가 발도 굴리고 지가 방향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갔다 하는 걸 우리가 FF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FR이나 RR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앞쪽에 있는 애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뒤쪽에 있는 애가 밀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이렇게 있으면서 뒤쪽에서 이렇게 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커브를 돌 때 차이점이 생겨요. FF 방식 같은 경우에 잡고 얘가 스스로를 돌려버리게 되니까 먼저 내가 몸이 돌아요. 뒤에 있는 애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커브를 이렇게 돌고 싶어요. 이렇게 도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면 FF는 머리를 먼저 핸들을 돌리면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머리가 돌아가는데 엉덩이에는 비협조적이야. 그래서 머리가 돌린 만큼 잘 안 돌아가.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핸들 한 바퀴를 돌렸지만 자동차 한 바퀴만큼 도는 게 아니라 좀 덜 돌게 돼 있어요. 약 한 4분의 3바퀴 정도로. 그럼 어떻게 되지? 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동차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가버려요. 위쪽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후륜구동의 경우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앞바퀴는 그냥 방향을 조절을 하는데 앞바퀴가 방향을 조절을 했어. 근데 뒤에 있는 애는 방향을 조절하는지 모르고 그냥 들이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 줄 모르고 얘가 더 가버려요. 그래서 안으로 돌아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FF 방식의 자동차를 몰다가 RR 방식의 자동차를 몰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확 돌게 돼가지고 사고가 나기 쉬워요. 이걸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 부르냐면 스티어링이라는 개념이에요. 자동차 핸들을 돌린 것보다 적게 돌아가는 걸 언더 스티어링, 핸들을 돌린 것보다 많이 돌아가는 걸 오버 스티어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오버 스티어링.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전륜구동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아래에 있는 건 후륜구동에 많이 일어나요. 즉 이거는 FF, 요거는 FR이나 RR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무엇이 더 운전할 때 위험할까요? 더 위험한 방식은 얘예요. 이유가 뭘까요? 얘는요, 운전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덜 꺾였잖아요. 덜 꺾이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핸들을 더 꺾으면 돼요. 한 바퀴 돌려서 안 되면 한 바퀴 반을 돌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렇게 가. 보이니? 요렇게 가버려. 그래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하면은 핸들 반대로 꺾으면 되잖아. 그게 문제야. 핸들을 얘는 확 꺾여버리면 핸들을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중간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핸들을 이렇게 완전 거꾸로 돌려가지고 요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더 위험해. 그리고 더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더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게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지. 운전을 해서 핸들을 돌리는 요게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점은 좋지. 하지만 운전을 할 때 그만큼 운전 스킬이 좋아야지만 이게 운전하기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운전 초보는 이게 나아. 그래서 심지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한테 이런 RR 방식이나 FR 방식의 자동차를 대여, 렌트를 안 해주는 유럽 그런 국가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 사고 내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볼게요. 자, 4번. 전동축과 엔진의 위치에 따라서 가속 성능이 4번. 전동축과 엔진의 위치에 따라 방향 조정 성능이 바뀐다고요. 첫 번째, 언더스티어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자주 일어나냐? FF 방식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FF 방식은 코너를 돌 때 핸들을 돌린 각도보다 자동차의 회전 반경이 커지는 거야.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회전 반경이 커지면은 더 원하는 것보다 더 반경이 커지니까 더 크게 돈다는 뜻이야. 그래서 회전 반경이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FF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FR 방식이나 RR 방식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핸들을 돌린 것보다 자동차가 빨리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확 꺾이게 되니까 더 작게 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작아지는 현상입니다. 이걸 오버스티어링, 이걸 언더스티어링이라고 부른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동차 하면은 우리가 흔히 남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거 속도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자동차가 더 빠를까? 근데 빠르다라는 개념은 좀 이야기하려면 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동차의 빠르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준점을 보통 두 가지를 잡거든. 무엇과 무엇을 잡냐면 마력이라는 개념과 제로백이라는 개념을 보통 많이 잡아요. 그 중에 마력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마력이라고 부르는 건 마력, 말의 힘, 홀스 파워를 가지고 말해요. 그래서 줄임이 HP야. 자, 그래서 말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75kg의 물체를 1초에 1m씩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는 1마력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1률로 바꿔보면 그게 약 735W 정도 되거든요. 이게 마력이거든. 자동차는 대부분 마력으로 불러요. 그럼 자동차의 마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모닝 스파크가 90마력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아반떼 정도 되면 130 정도 나와요. 소나타 정도 되면은 150에서 잘 나오는 건 180까지 나와요. 그랜저 정도 되면은 230. 뭐 그랜저하고 같은 급으로 봐보면은 그 뭘까? 뭐 소렌토, 스포티지 이런 SUV들 한 220에서 240 정도 나와요. 근데 람보르기니, 부가티, 페라리 얘네들은 500에서 700마력이 나와요. 이따만큼 차이가 나죠. 그럼 이 마력이라는 게 뭐냐? 한 번에 낼 수 있는 큰 힘이야. 그러니까 얘네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이 아주 큰 놈이고 얘 힘이 약해. 그럼 뭐에서 차이가 나냐? 제로백이라는 거에서 차이가 나요. 제로백이라는 말은 진짜 이상한 말이야.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 이 말이 이상한 뭐냐면 제로는 0이고 100은 100이야. 이게 뭐냐면 0km에서부터 100km까지 얼마나 빠르게 빨라지느냐에 대한 개념인데 사람이 자동차를 멈춰놓고 악셀을 풀로 밟아. 그랬을 때 0km에서 부항해서 100km가 될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느냐? 대부분의 경차들은 악셀을 꾹 밟아도 50km가 넘었다, 60km 되게 속도가 빨리 안 늘어요. 근데 페라리 이런 애들은 밟으면 3.4초, 심한 건 2.9초면 100km야. 그러니까 밟으면 핑 하고 가는 거지.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그 자동차가 힘이 세다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좀 이거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준점 똑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어떻게 맞출 거냐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외제차도 둘 다 180마력 똑같은 거야. 소나타급이라고 봅시다. 그럴 때 하나는 FF 방식이고 또 하나는 FR 방식이라고 따져봅시다. 그럴 때 누가 더 빠를까? 둘 다 풀 악셀을 확 밟아서 누가 더 빨리 갈까요? 정답은 FR 방식이 더 빨라요. 이유가 뭘까? 외제차라서 그럴 리가 없잖아. 정답은 바로 뭐냐면 자동차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의 특성. 자동차는요, 악셀을 밟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한 부분이 일정하게 좀 들려요. 풀악셀을 밟으면. 어디가 들릴까? 앞이 들릴까? 뒤가 들릴까? 어디 들릴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앞이 들려요.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토바이 생각해봐요. 오토바이 악셀을 확 밟잖아. 오토바이가 이렇게 갈 거 같니? 이렇게 갈 거 같니? 이렇게 모질이 같잖아. 이렇게 가겠지. 해서 악셀을 확 밟는 순간 앞이 살짝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동차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바닥, 지면과 닿는 면이 중요해요. 그걸 뭐라 불렀지? 접지면 접지력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악셀을 밟는 순간 앞이 살짝 들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F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들리니까 바닥과 바퀴가 닿는 면적이 살짝이라도 줄어들게 돼서 바퀴가 약간 헛돌게 돼. 그러니까 속도를 낼 때 불리하겠지. 근데 FR이나 RR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앞이 들릴 만큼 뒤쪽은 눌러주게 되겠지. 그럼 뒤쪽은 꾹 눌렸으니까 당연히 출발할 때 어떻게 될까? 더 큰 힘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악셀을 밟는다 하면은 얘네가 더 빨라요. 물론 기준은 풀 악셀, 레이싱 경주에서 엄마랑 같이 마트 가는 거에서 이런 거 경주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서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지 않고. 하지만 레이싱 경주에서는 다르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레이싱카는 전륜구동일까 후륜구동일까? 후륜구동이 훨씬 많다. 왜냐면 걔네가 더 초반에 스타팅하기 굉장히 유리하니까. 아시겠어요?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 필기해볼게요. 이건 여기까지만 할 거거든요. 이것까지만 필기해봅시다. 전동축 엔진의 위치에 따라 가속 성능이 바뀔까?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뀐다고? 5번. 차량은 출발 시 차량 전면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앞쪽이 들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앞쪽에 있는 바퀴의 접지력이 떨어져요. 전면 접지력.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FR이나 RR 같은 후륜구동이 이쪽 글씨가 안 보이겠다. 후륜구동이 자동차가 빨라지기 유리합니다. 가속이 유리합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좀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배운 거는 자동차는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바퀴가 스스로 굴리는 걸 축이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축은 차축과 전동축으로 나뉜다. 그리고 차축과 전동축의 위치에 따라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으로 나뉜다. 이거 나눈 것 때문에 방향을 조정하는 조향 성능, 선의 성능도 바뀌고 악셀을 밟았을 때 가속 성능도 바뀔 수밖에 없다. 무엇이 더 편하다? 옆으로 꺾는 거는 전륜구동이 더 안전하고 후륜구동은 더 빨리 돌고 그 다음에 가속 성능은 후륜구동이 더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